지난 월가제설 5편에서는 제가 반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슈퍼개미들을 만나고 유사투자 자문과 대여 계좌 업체들의 사기 현장을 경험하고 아프리카 방송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은 하고 면접도 보았지만 취직은 잘 되지 않았고 저희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져만 갔습니다. 내가 정말 족밥이었구나. 시카고에서 트레이더였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력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C 대표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낯빛이 곱고 언변이 수려한 사람이었는데 이 C 대표에 의해 저는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월가제설 6편 홍콩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편을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부탁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월가제설 5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일체의 각색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편부터는 한국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정 회사들이 등장하기에 익명 처리하더라도 그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A씨, B씨, C업체 등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추측하려고 하시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제가 이 썰 연재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이지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어 그들을 비난하거나 성토하고자 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 썰 시리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전부 구속되거나 불행에 빠져서 각자 나름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각색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분이라도 각색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모든 이야기의 진정성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득이하게 연재를 중단하여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직 활동 중 잠시 대구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중저음의 남성이었습니다. K라는 유명한 헤지펀드 관련해서 구인 중인데 사람인해서 보고 연락드렸다고 했습니다. K사를 검색해보니 뉴욕과 런던에서 이름 있는 헤지펀드였어요. 그의 말로는 그 펀드가 아시아에 진출하려고 물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헤지펀드면 헤드헌터 통해서 연락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살짝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 한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여의도 IFC 어딘가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봄을 맞은 것이 군대 시절이었으니 당시에 6년 만에 느껴보는 한국의 봄은 정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끔찍했지만 그래도 모국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포근함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쓰는 것일 테고 당시에도 그렇게 느꼈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IFC의 내부는 처음으로 가봤었는데 번듯하고 깨끗하니 외견상으로는 세상 어느 도시보다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면접 장소는 상당히 고층이었던 기억인데 안내를 받아 긴장한 채 면접을 볼 회의실로 들어갔더니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 C 대표가 들어왔는데 실도 낯빛이 곱고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호감형 얼굴에 중후한 인상, 그리고 목소리도 중저음인 상대에게 신뢰를 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트레이딩에 대해 대단한 전문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로서 연관 있는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동안 그래도 세 면접자 중에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연락드릴게요 라는 여지를 남기고 별다른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힐튼 호텔의 무슨 식당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한 건가 싶어서 갔더니 그때 면접 보았던 다른 두 명도 그곳에 있었고 놀랍게도 M투자자문에서 그곳 대표와 함께 제 면접관을 했다가 나오는 길에 그 회사로 오지 말라던 차장님도 구직 활동을 하느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제 앞에 대표가 앉는 바람에 제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한쪽이 잘 익어서 선홍색 육즙이 올라올 정도 되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야 소고기는 맛있는 법인데 그것이 굉장히 언짢은지 계속해서 대표가 먼저 집게를 들고 미리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대표가 조금이라도 탄 것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벽증이 있던지 어지간히 귀하게 자랐던지 아니면 건강신경을 엄청나게 쓰던지 셋 중 하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화는 그냥 면접자들과 저녁 먹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호구조사도 조금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술자리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B이사라는 사람과 Y팀장이라는 사람도 알게 되었습니다. Y팀장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서글서글한 인상이었고, B 이사는 안경을 쓰고 덩치가 큰, 지적이면서도 욕심은 있어 보이는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B 이사는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유명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근무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무언가 씁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되었든 얻은 정보는 홍콩에 지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펀드 트레이딩을 위주로 할 예정이라 했어요. 그 후 저와 함께 면접을 보신 두 분 중에 한 분이셨던 N씨는 본인은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 데다 홍콩까지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할 깜냥도 안 되고 퀀트 트레이딩 시작할 실력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다른 회사 오퍼를 수락할 예정이라고 하며 면접 과정을 그만두셨습니다. 당시 저보다 연배가 꽤 높으셨던 그분은 그만큼의 연륜이 있었기에 무언가를 눈치채고 빠져나갔던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자는 저와 또 다른 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지 대표가 남은 면접자였던 제이씨와 저를 불렀는데 또 어떤 호텔의 바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바에 들어가서 예약 이름을 말해 주었더니 어느 협소한 옆 통로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T 부장이란 사람이 여성 한 분을 껴안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룸살롱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호텔 바에서 음성적으로 작게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 T 부장은 4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저씨였는데 모 대형 증권사의 부장으로 파생상품 쪽을 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 잠시 그 여성분을 내보내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딱 보아하니 트레이딩,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지 대표가 저희를 평가하기가 힘드니 나름 그쪽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재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옵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그 T 부장은 새로 불러온 여성과 자리를 떴고 저희는 C 대표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래도 T 부장과 달리 C 대표는 여성분을 부르지 않고 저희와 점잖게 이야기만 하고 술만 마셔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C 대표가 무슨 서울대 모임이 있는데 서울대 쪽에서 따로 둘이서만 볼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저도 그쪽에서 볼 일이 있었어서 대기하다가 약속 장소였던 카페로 갔습니다. 이 즈음해서 저는 미국 보스턴의 운용액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W라는 헤지펀드와 리서치 포지션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지인이 추천도 해주었을 뿐더러 그 펀드가 현재 한국에 투자할 계획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했기에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던 터라 면접관도 저에게 굉장히 뽑힐 확률이 높다고 직접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 대표가 제게 확답은 주지 않고 계속 모호하게 질질 끄는 태도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9시경 카페에서 그를 만나서는 확답을 요구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와서 이야기를 시작한 그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후보들 중에 월가 제시가 가장 팀장을 맡기에 적합할 것 같으니 홍콩 팀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오퍼라던가 시기는 모호하게 굴어서 제가 그럼 대표님 믿고 W펀드 면접 그만두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구두로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이상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 없는 유명 헤지펀드 W사와 미국과 영국에 적을 둔 K사의 아시아 진출이라지만 너무도 의심스러운 사내, 둘 중에서 해야 할 선택은 자명했습니다. 찬찬히 짚어보면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그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람인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를 아무리 검색해도 신원을 알 수가 없었고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졸업생 명부에 그의 이름이 없었고 영어에도 능숙하지 않은 듯이 보였던 부분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트레이딩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점과 제 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팀장이라는 감투, 보스턴에서 이루지 못했던 헤지펀드에 대한 미련이 더해져서 점점 그에게 혹해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겪은 일들의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실력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는 욕망, 그 괴리에서 모든 불행이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메이저 신문사 중 하나의 K사가 한국에 본격 진출한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K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연기금들이라고 소개하며 상세한 한국 사무실 위치까지 거론했고 무엇보다도 대표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기자들은 돈만 몇 푼 쥐어주면 그 정도 기사는 얼마든지 사실 확인 없이 실어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설마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가 거짓일까라고 생각하며 W4의 면접을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2015년의 초여름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K사의 부산지사 설립식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리 고용 계약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을 마지막으로 가보았던 것이 2004년 가을 정도였는데 몰라보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야 굉장히 많이 변화했지만 제 고향인 대구는 10년 전이나 예나 크게 다를 바 없이 정체된 도시인 느낌인데 부산은 활기차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호텔의 꼭대기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C 대표, B 이사, Y 팀장 외에도 부산 지부 쪽 담당이라는 권상우를 닮은 X씨가 계셨고 떡대가 어마무지하고 우락부락한 조폭 같은 인상의 T씨가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식사를 하고 호텔의 미팅룸으로 들어갔고 저는 홍콩 팀에서 진행할 트레이딩 전략 10가지 정도를 프레젠했으며 3페이지짜리 고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한국 대기업 초봉의 2배는 되었지만 홍콩의 헤지펀드 업계 기준으로는 턱없이 낮은 액수였는데 시작부터 지나치게 높은 액수로 시작하면 본인이 배임이 될 수 있으니 성과 내기 시작하면 홍콩 업계 기준보다 높게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의 마지막에는 본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차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홍콩의 김앤장급의 굉장히 유명한 모 법률 자문에서 중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습게도 계약서 중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즉 분명히 그 법률 자문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아닌데 괜히 마지막에 그 법률 자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면서도 교묘하게 거짓말은 아닌 문구를 넣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 법률 자문에서 해결한다라는 건 지금 그 법률 자문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문제 발생 시 그곳에 의뢰하기만 하면 거짓말은 아니게 되니까요. 돌이켜보면 고용계약서의 오탈자와 같은 미묘한 시그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물쩍 무시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고 장소를 이동하려 하는데 C대표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 차에 C대표와 Y 팀장과 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평생에 그렇게 빠르게 모는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C대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도 한잔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차를 몰아서 저와 Y 팀장은 엄청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지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일본 대학으로 간 선택이라던가 레바논 파병이라던가 인턴하지 않고 회사를 만든 것 그리고 트레이더라는 직업 자체가 매일 리스크를 지고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은 극도로 꺼립니다. 제 기준에서 그것은 단지 리턴이 극히 미미하거나 없는데 리스크만 엄청나게 큰 바보 같은 매매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매매를 하는 사람이 헤지펀드를 잘 운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시그널도 무시해버린 그때의 저 또한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일반적인 한국 회사 회식처럼 2차, 3차 혀 꼬부라지도록 마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B 이사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며 본인은 제 나이 때 엄청 유명한 연예인 모씨 스폰제이도 들어왔다고 자랑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순간적으로 그 떡대가 좋고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조폭 같은 인상의 T씨가 C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C대표를 지칭하면서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형님이 아니고 대표님이라고 하라며 어물쩍 넘어갔던 기억도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싶어요. 그때부터는 약 한 달간 부산 지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듣기로는 서울 본사에서는 IPO 관련 투자를 하고 부산지사에서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하고 홍콩에서는 트레이딩 업무를 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지사의 헤드는 아이 전무라는 분이었고 그 외에 네 대분들이 계셨는데 전부 중장년층이셨고 굉장히 좋은 인상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지사분들이 저희를 횟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가자미 회를 난생 처음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최고로 맛있는 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C대표는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사분들이 C대표가 본인들에게는 은인이라며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아이 전무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인품이 상당히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라서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 잔류 결정에 꽤 기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홍콩 팀원들과 가끔 술도 마시고 하면서 친해졌는데 홍콩의 팀원들은 전부 마음에 들었습니다. J씨는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온 귀여운 아재 같은 느낌의 공대남이었고 Y 팀장은 C 대표와 구명 같았는데 선하고 정 많은 인상의 키 크고 호리호리한 타입의 호감형 인물이었습니다. 원리를 찾아라의 원리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했던 막내 사원도 굉장히 똘똘하고 일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은 각자 집으로 갔다가 평일에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한 달을 보내며 트레이딩 전략 준비를 하고 업무 지침이라던가 직원 매뉴얼 등을 짰습니다. 그러다 6월이 되었고 C 대표는 뭔가 계속 부산에서 더 기다리길 원했던 것 같은데 홍콩 팀원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붕 뜬 채로 보내기보다는 얼른 홍콩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람에 홍콩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세팅을 하고 Y 팀장이 따라오고 그 다음 나머지 팀원들이 홍콩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홍콩을 방문했던 것이 2006년 교환학생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교수를 만나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것이 8년 후에 보스턴에서의 악연이 될 줄은 누가 알았으랴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9년 만의 홍콩행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홍콩에서 2015년 여름의 대부분을 저는 땀에 젖어 보냈습니다. 홍콩의 여름은 찌는 듯이 무더우면서도 더없이 습했고 꼬불꼬불 이어진 센트럴 골목과 언덕들을 풀 정장을 갖춘 채 미련스레 오르내렸습니다. 6월 초 홍콩에 도착한 저는 센트럴 중심가에 있는 미니 호텔에 한 달을 계약했는데 정말 왜 이름을 미니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두세 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에어컨이 12도로 너무 춥게 맞춰져 있어서 온도를 25도로 높였는데 다음날 아침 방 전체가 흥건히 젖은 채로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벽에도 물기가 흥건해서 정장이고 뭐고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항의했더니 아니 왜 에어컨을 15도 이상으로 했냐며 항상 그 이하로 해두어야 제습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평 남짓한 곳에서 머리에 12도짜리 에어컨 바람을 쬐고 있으려니 두통이 생길 노릇이라서 또다시 항의를 했더니 히터를 갖다 줘서 히터와 에어컨을 함께 쬐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남은 기간을 환불받고 다른 호텔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후 약 2달 동안 여러 호텔을 전전하다 홍콩의 중심인 센트럴에서 4정거장 정도 거리의 틴하우라는 곳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2달짜리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실 답사였어요. C 대표는 굉장히 멋들어진 사무실을 원했어요. 우리 홍콩 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 좋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홍콩의 센트럴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빌딩에 있는 사무실을 렌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임무 중 하나는 그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어요. 홍콩의 IFC보다도 비싼 건물의 전망 좋은 사무실을 렌트하려니 돈이 여간 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월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 세일즈 담당자는 상하이에서 온 여성이었는데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는지 우리에게 고급 일식집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전 사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렌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Y 팀장과 다른 팀원들도 이미 홍콩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팀원들도 그 사무실을 마음에 들어해서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여름 날씨는 그저 습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분무기를 뿌린 수준이었습니다. 미니 호텔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어컨을 24시간 돌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제습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습기를 사다 놨더니 몇 시간마다 흥건한 물을 버려줘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후 때문에 벌레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미국의 바퀴도 한국보다는 큰 편인데 홍콩의 바퀴는 한국의 생쥐만 했어요. 에이 무슨 생쥐만 해요. 과장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날개까지 달려서 날아다니기까지 했으니 공포가 따로 없었죠. 밤길을 걸으면은 진짜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싹 하면서 숨는 바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도마뱀도 굉장히 많았는데 25층 꼭대기였던 틴하우의 에어비앤비 집에서도 도마뱀이 심심찮게 나타났습니다. 옷장으로 들어가서 기겁했는데 찾을 수가 없던 걸 보면 어느 벽 틈으로 다니나 보다 싶었어요.
틴하오에서 에어비앤비 생활을 마치고 제가 옮겼던 곳이 펑차오라는 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이라고 하면은 이 홍콩 섬을 말하고 이 바로 위에 구룡반도라고 또 많이들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홍콩 집값이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부동산을 사면서. 그래서 진짜 월세 100만 원 정도로는 웬만해서는 홍콩 섬에서 못 살고, 사람이 살만한 집은 최소한 월세 300만 원 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구룡반도로 갈까 생각하다가 이 펑차오라는 섬에 너무 좋아 보이는 리조트 스튜디오를 발견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깔끔하고, 물론 한국 기준으로는 뭐 이 정도면 일반 아파트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홍콩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너무 깔끔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본 곳은 1층에 있어서 뒤에 정원도 있고 거의 홍콩 섬에서는 찾을 수 없는 레벨의 스튜디오였는데, 월세가 당시에 한 18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월세도 홍콩 기준으로 너무 쌌고, 배를 타봤는데 생각보다 지하철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홍콩의 지하철은 진짜 한국 2호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람이 많았는데, 페리는 그래도 전부 앉아서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쩐다 생각하고 바로 4개월 계약을 했죠. 근데 외관은 완전 달동네였어요. 이 섬이 배를 타고 내리면 진짜 어디 골목골목 언덕을 올라가서 제 스튜디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홍콩 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마뱀이랑 바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스튜디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에 있길래 당시에 실제로 누워서 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래도 도마뱀은 귀여웠어요. 뭐 뱀도 아니고 뭐 귀엽게 생기고 그러려니 했는데, 와, 진짜 바퀴 새끼들은 아무리 해도 정이 안 가요. 이 쌍놈의 새끼들은 진짜.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 켜서 이메일 보는데 노트북 밑에서 씨발, 진짜 매일매일 퇴근해서 방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켤 때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서 불을 빡 켜면은 왜 눈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의 그 바깥쪽에서 뭔가 사라락 움직이는 거? 진짜 노이로제 걸리는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 그렇게 3주 지나니까 점점 사람이 미쳐가는 느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점점 이상하다 느꼈던 것은 팔이랑 다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모기인가 했죠. 근데 간지러워도 너무 간지럽고 엄청나게 오래 가고, 이상하게 하반신만 물리는 거예요. 띠용. 빈대 새끼들이었는데 너무 극혐이니까 만화로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이 빈대 새끼들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 발의 복숭아뼈 근처 혈관에 일렬로 세 방이 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빈대가 그렇게 일렬로 무는 특징이 있대요. 우스갯소리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제가 막 정보를 인터넷에 찾아봤죠. 근데 이 새끼들이 얼마나 미친놈들이냐 하면은, 제가 읽은 바로는 빈대는 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4개의 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 그릇 위에 침대의 발을 얹어 두면은 빈대가 물을 건너서 기어오르지 못한대요. 근데 그 상태로 한 달 이상 있잖아요. 그럼 빈대들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낙하를 한대요. 아씨, 진짜 지금도 소름 돋네. 6개월을 굶어도 죽지 않고 엄청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사람을 괴롭힌다네요. 근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더라고요. 심증만 있지. 그래서 얼른 마트에서 일단 침대에 뿌려야 되니까 유기농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애완견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게 벌레나 파충류 같은 변온동물이 먹으면은 뇌가 얼어붙는데 포유류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 매트리스 아래쪽에다 쫙 뿌렸어요. 그리고 침대 주위에도 약간 원처럼 여러 개 링을 이 액체로 만들었죠. 다 뿌리고 나서 이제 냄새 좀 빠지고 잠을 잤는데, 사람한테는 부해하다 했는데 그 무슨 그 스프레이 성분 때문인지 진짜 자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마귀 새끼 얼굴이 이따맣게 보이는 환각 증세,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씨발 하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두근두근 하면서 또
불 켜러 갔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면서 불을 딱 켰는데 와 진짜 무슨 모세의 기적처럼 그 제 매트리스 기점으로 주위로 뭔가 꼬물꼬물 되는 것들이 원모양으로 뿌려놓은 그 살충제 위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이.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주 봤던 그 리서치했던 빈대들 걔네들인 거예요. 진짜 수십 마리가 와 도대체 어디서 다 튀어나왔는지.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다시 저놈의 침대에 눕지를 못하겠어요.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옷장 확인하고 옷장에 옷 다 빼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짐 죄다 쌌죠. 그리고 일일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 스튜디오 렌트해준 업체에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죠. 4달 계약했는데 못 살겠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그러고 나니 새벽 4시예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은 긴장되고 씨발 무슨 바퀴벌레 도마뱀의 빈대 새끼들까지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침대에는 못 눕고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소파도 뭔가 작아. 이게 성인 남성이 누우면은 무릎 정도까지 해서 잘리는 그런 소파라서 그냥 거기 쭈그려 앉아서 그냥 천장 보고 멍 때렸죠. 해 뜰 때까지. 이 소파에는 빈대 없나? 막 2시간 동안 막 씨발 거리면서. 그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짐이랑 옷까지 들어 이 새끼들 다 침투한 거 아닌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6시 동 트자마자 뒷뜰에 있는 세탁기로 가서 옷들 죄다 세탁하고 바로 첫 배 타고 뛰쳐나왔죠. 홍콩 섬으로. 그리고 다행히도 그 업체에서 다 환불해주고 임시 거처를 일주일 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여차저차 했는데 어쨌든 여름 내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홍콩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홍콩의 밤은 나름의 정치가 있었어요. 랑콰이펑이라고 약간 홍대 같은 번화가였는데 그 주변을 지날 때면 말 그대로 말초신경을 곤두세운 환락에 젖은 거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조용하게 밤 해변을 걸어가면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는 언제나 영어, 광둥어, 보통화, 프랑스어, 한국어까지 섞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느낌이었어요. 밤에도 쌀쌀하지 않은 기온과 후덥지근한 습기는 감성에 적게 만들면서도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밤이면 느끼게 되는 종류의 어떤 씁쓸함은 느끼게 하지 않을 정도로 푸근했습니다. 틴하우 근처에 살 때는 주변의 일식 라멘집을 혼자 찾아가서 사케 한 잔을 하기도 했고 노르트 포인트라는 역 근처의 호텔에 머물 때는 괜히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해변가의 바위에 앉아서 궁상을 떨기도 했어요. 참 이렇게 더럽게 짝이 없는 바다에서도 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힐끗거리다가 어느새 뉴욕, 시카고, 보스턴을 거쳐 홍콩까지 오며 겪은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제 머릿속은 항상 복잡했어요. 그즈음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아직 보스턴에서 겪은 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C 대표와 제가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던 것도 이 즈음이었는데 월가제 썰 7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